안녕하세요. 월요일 점심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주말이 지나고서도 자유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공세를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당원과 당직자들을 총동원해서 가짜 일자리 고용세습 규탄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아주 늘고들 계시네. 고용세습이요? 참, 박봉의 고위험 노동을 정규직화시켜준 게 고용세습? 아주 부의 세습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도 없으신 분들께서 참 이럴 때는 잘도 나서셔. 그죠? 그러니까요. 진정한 고용세습이자 부의 세습이 강원랜드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권선동 의원 어떻게 하셨냐고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10월 22일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주말은 잘들 보내셨나요? 이제 진짜 10월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22일이니까, 그죠? 이제 가을의 정취를 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이게 지금은 그래도 약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정도인데 당장 11월만 되면 벌써 막 혹한이 또 몰려올지도 몰라요. 금세 겨울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가을 정취를 좀 느낄 수 있을 때 날씨를 좀 잘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날씨도 참 좋은데 좀 그냥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좋은 시간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당원 당직자들 한 1,500명을 박박 긁어서 총동원을 해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도 있어요. 짜잔. 보이시죠? 김성태 원내대표 중간에 계시고요. 네, 이렇게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가짜 일자리 고용세습 규탄대회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가짜 일자리 고용세습? 따지자면 그걸 제일 많이 해온 게 여태 자유한국당 아니셨나? 누가 누굴 규탄한다는 거야? 스스로 셀프 규탄한다 이런 얘기신가? 아무튼 뭐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이거다 싶었나봐요. 이걸로 이제 총공세를 해야겠다 싶었는지 문재인 정부 기회가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더니 다 뻥이다. 문재인 정부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정부, 서울교통공사까지 다 묶어서 다들 이 채용비리 핵심이라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며 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이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기서 이 규탄대회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대한 발표까지, 중대한 선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서울교통공사가 정규직 전환된 1,285명 중에 친인척 관련자가 108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외에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물러나라. 만약에 진짜 108명이면 사무총장직뿐 아니라 자기가 의원직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아니 좀요 오버하지 마시고요. 아니 뭐 의원직 본인이 그냥 물러나든가 말든가 상관은 없지만요. 친인척인 직원인 사람이 108명이면 문제가 안 되고 109명이면 문제가 돼. 뭐야 대체? 여기 이거에 왜 직을 거는데요? 왜 서울시장을 걸라 말아야? 뭐야? 왜 이런 걸로 이렇게 또 글쎄 요걸로 자유한국당 내에서 뭔가 좀 약간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약간 신나신 것 같은데 좀 약간 이걸 좀 잘못 잡으신 것 아닌가? 108명에서 한 명이 더 나오느냐 마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야 대체? 사실 친인척인 직원이 있는 게 그 자체가 물론 정규직화된 사람들 중에 직원들 중에 친인척이 있는 사람이 수치가 굉장히 높다더라 라고 하게 되면 좀 의심스러울 수 있죠. 이러면 좀 뭔가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여기 중에 좀 특혜를 준 것 아닐까? 의심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지금 보면 1,285명 중에 108명, 109, 몇 명이다 라고 하는 거 어쨌건 10%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의심스러울 수 있다 쳐요. 근데 그것 자체가 108명이고 109명이고 친인척이 있다고 해서 그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게 뭐 그렇게 꿀자리라고, 뭐가 그렇게 좋은 자리라고, 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108명인지 109명인지가 아니라 이런 채용 과정에 진짜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는가,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도 정확한 감사를 통해서 채용에 정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죠. 감사 맡겨서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진짜 웃긴 건 자유한국당이 가짜 일자리 운운하며 서울시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었다고 지금 막 이렇게 난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가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가짜 일자리요? 여러분, 이명박근혜 정부 때 일자리 만든답시고 그 많은 숱하게 양산했던 비정규직 일자리들, 그 많은 인턴들, 그거야말로 진짜 가짜 일자리 아닌가요? 그거 우리가 다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다, 엄발의 오줌육이다, 가짜 일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일자리냐, 그러면서 자기들은 일자리 늘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거 좀 해결해 보겠다고 이제 와서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렇고, 그것도 정말 쉽게 된 거 아니죠. 김군 그 안타까운 사망 사고 이후에 국민적 여론을 힘입어서 그 서울교통공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가려서 그렇게 이제 정규직화를 했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얼마나 힘들게 이룬 건데, 그게 대체 누구의 일자리를 뺐는데, 누구의 일자리를 빼서요? 심지어 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기존 공채 인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많은 공시생, 취준생의 취업문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고 그것만큼 정규직 일자리를 줄어드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청년들 일자리 줄어들었다, 뺏겼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일자리도 뺏지 않았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기존의 무기계약직으로 위험한 일들 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갖도록 그 청년들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어떤 게 문제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왜 똑같이 비정규직인데 나는 안 됐는데 쟤는 왜 됐지? 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친인척이든 뭐든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만 더 특혜가 갔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감사를 통해서 밝혀내서 그런 부분들 처벌하면 되겠죠. 권력형 비리가 정말 있었다면 그러면 되겠죠. 그건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정말 제대로 이 시점에 생각을 잘 해보자고요. 이렇게 을과 을끼리의 싸움을 붙여놓고 뒤에서 열심히 팝콘을 집어먹으며 기분 좋게 관람하고 계시는 진짜 부를 그냥 대물림 중이신 그런 분들, 어떤 법의 심판을 받고 계시냐, 이런 거예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당사자이자 심지어 관련한 수사까지 권력으로 무마시켰던 장본인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께서는 지금 여전히 배지 달고 잘 계시고 있잖아요. 그죠?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난 너무 신기한 거죠. 채용비리 운운하면서 어떻게 강원랜드와 관련한 이야기는 이런 방구 말도 없을 수 있는지, 난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스크린도어 고치는 일하는 것과 강원랜드에서 일하는 것과 심지어 스크린도어는 일하시던 분들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비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던 분들이 바뀐 거예요. 강원랜드는 그냥 정말 공채, 그냥 아직 채용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정말 다 선발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권력자들의 입김이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수가 부정 채용이 됐던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뭐가 더 큰 문제겠어요?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내버려두고 모른 척하고
이게 지금 더 큰 문제라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준 것에 친인척이 많아서 문제라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진짜 화가 날까 안 날까? 열이 받을까 안 날까? 그죠? 아니 뭐 굳이 강원랜드까지 갈 것도 없고요. 저 대학 다니던 시절 그때가 언제야? 저 뭐 한 이명박 정부 때 저 대학에 다녔으니까 슬프네요. 네, 이명박 정부 때 대학을 다녔던,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졸업을 했던 저 같은 사람, 저 대학 다닐 때도요, 공기업 뭐 채용 비리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공기업에 취직하려면 어마어마한 백 없으면 절대 안 된다. 거기 누가 있어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 정말 숱하게 들었거든요. 에이 설마 하면서도 실제로 주변에 공기업에 입사하는 사람들이 몇몇을 보면 진짜 그 사람 누구 딸이구나. 그 사람 누구 건너 그렇다며,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이명박근혜 정부 때 이미 그 오래전부터 뭐 그 숱한 공기업들이 정말 수십 년간 관행처럼 그러한 채용 비리들, 이거야말로 진짜 뭐랄까요, 고용세습, 부의세습이 아닐까 싶은데, 아니 이런 것부터 정말 이왕 정말 지적을 한다면 비정규직 중에 정규직화된 사람들을 친인척이 몇 명이냐,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고용세습 이런 것 아닌가, 이런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니 꼭 지금 뭐 보수 정권, 지금 현 정권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기업들의 이런 채용 비리들 너무나도 오래 문제가 돼 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체 이 문제 진단부터가 너무 헛다리 짚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저는 의심스러운 거죠. 이 공기업 채용 비리들이 얼마나 오래된, 그야말로 유구한 역사를 지녔는데 왜 굳이 자유한국당은 딱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이었던 그 시기에, 그것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킨 그 부분만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느냐. 채용 비리 까고 보면, 지금 까자고 시작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원랜드 못지않은 너무 엄청난 것들이 많은데 왜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채용 비리의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도 노골적이다. 실제로는 채용 비리 같은 건 일도 관심 없죠. 이 사람들은 그냥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되는 걸,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빌미로 문재인 정부든 박원순 서울시장이든 발목을 잡고 싶겠죠. 그리고 뭐 지금 뭐 민주노총도 뭐 이 채용 비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수 신문들이 쓰고 있던데, 이참에 다 묶어서 너네가 공정하다고 했던 이들이 실제로는 채용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몰아가고 싶은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뭐 앞으로는 청년 일자리 걱정해주는 척을 하면서 실제로는 비정규직, 그 값싼 일자리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의 정규직화가 되는 그 정말 꿈같은 순간을 짓밟고 싶어하는, 절대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본색, 민낯을 똑똑히 보여주는 그런 이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이게 잘 됐다고 봐요. 뭐 강원랜드도 대충 그렇게 묻힐 참이었잖아요. 이참에 뭐 제대로 공기업들 그간 남아있는 자료를 다 긁어다가 한 10년치씩 이렇게 했다가요, 아주 묵은 채용 비리까지 이명박근혜 정부 때 어마어마한 채용 비리들, 손가락 톡 대면 그냥 우르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제대로 한번 다 캐보자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 정도는 해야 적어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 전에 권성동 의원님부터 빼치대라고 하셔야
자유한국당의 말을 조금이라도 믿어주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아니, 김용태 의원님이 막 빼치대라고. 108명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라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권성동 의원님께 먼저 얘기를 드리고 나서 얘기해보자고요.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정권과 조선일보가 얼마나 돈독한 사이였는지 우리가 또 내심 짐작을 했지만 정말 제대로 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사화됐습니다.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데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KBS가 입수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문자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보실까요? 네.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습니다.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준다 했습니다. 필요한 자료 이땡땡에게 이미 넘겼습니다. 이런 이 문자 메시지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문자 메시지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2015년 3월에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1%대로 인하하기 직전에 이 안 전 수석과 그리고 정찬우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사전에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정찬우 부위원장이 안소영에게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다. 이땡땡이 조선일보에서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주기로 했고 관련 자료를 이모 씨에게 넘겼다라고 얘기한 건데 여기서 강효상 선배는 누굴까요?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시고요. 빠밤. 그리고 당시에는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오! 그리고 여기서 이모 씨는 누구겠어요? 조선일보의 경제부 차장급 기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죠?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금융위 부위원장과 논의를 해서 기획기사 세게 써주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도와주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정부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조선일보가 보수 정부와 보수 정권과 얼마나 참 수많은 커넥션으로 정말 똘똘 뭉쳐있는가를 잘 우리가 익히 짐작해왔지만 이런 식으로 아예 뭐랄까요? 거의 그 기사 의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기사 써주기로 했다라고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금 문자까지 보내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까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 기자, 이땡땡 기자 이름으로 조선일보에서 관련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 조선일보의 2015년 3월 2, 3일에 한국은행 비판 기사를 게재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한국은행이 너무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인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연속 기사로, 기획기사, 특집 기사로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냈고 그 이후에 아까 그 문자 보냈던 정 부위원장이 다시 안 수석에게 조선이 약속대로 세게 도와줬으니 한국은행이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도록 말해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2015년 3월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요 말 그대로 아까 0.5%포인트 내리도록 말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러자마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률도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서 이번 달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0.5% 내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0.25%면 그 좀 크게 내린 거 아닌가 싶으시죠? 그러고 나서 석 달 뒤에 결국에는 0.25%포인트를 더 낮춰서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0.5%포인트를 인하를 합니다. 정확하게 논의하신 그대로 나온 거죠. 하지만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던 강효상 의원은 정부 측으로부터 기사 청탁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기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왜 아니겠어요? 꼭 이런 것만 다들 기억이 안 나시더라. 그죠? 아무튼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했던 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도 여전히 총재시지 않나? 네. 그리고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나 어떠한 청탁의 대가가 오가진 않았는지 제대로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까지도 자기들끼리 참 기사 청탁해서 압박해가지고 또 넣고 내리고 이러고 있었으니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응? 네, 마지막 소식. 박근혜 정부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기사인데요. 한겨레 단독 기사입니다. 이종욱 편정까지 칼질해 유신 지은 MB 박근혜 정부라는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아시아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이분입니다. 아시아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인데요. 세계보건기구 전 사무총장이셨던 고 이종욱 총장의 평전이 먼저 2012년에 영문으로 발간됐고 그리고 나서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국내에도 번역이 돼서 한국어로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본에만 영문에 있던 유신독재와 관련한 내용이 쏙 빠져서 발간이 됐더라는 겁니다. 진짜 너무 디테일하죠? 너무 디테일해. 이종욱 평전은 이전 총장이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으로 일할 때 연설문을 작성했던 영국인 데스먼드 에버리가 집필을 했고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이종욱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세계보건기구와 협약을 맺고 평전 출간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6월에 출간된 원문인 영문판에 유신독재를 담은 서술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았던 건 아닌데 어쨌든 일부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1월 한국어 번역본이 출간될 때는 이 관련된 유신 관련된 언급이 담겨있는 8문장이 통째로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빠진 내용은 이래요. 유신헌법은 정치적 활동과 시민의 자유를 엄격하게 통제할 근거가 됐고 대통령에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시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권한을 줬다. 박정희 체제가 시작되면서부터 학생들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반체제는 그 당시 학생들의 삶 내내 지속되는 특징이 됐다. 이거 그냥 팩트 아닌가? 사실이잖아요. 이게 뭐 정치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팩트잖아요. 근데 이걸 뺄지 말지를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고민한 겁니다. 이명박 정부 말이었던 2012년 3월 16일에 요 관련해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관계자들 또 보건복지부 국제협력 담당관실 서기관 등이 유신독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대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하셨던 분의 그 평전을 다루는데 여기서 유신독재와 관련된 기술이 그렇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을까요? 아니, 근데 이 회의 결과를 정리한 같은 해 4월 2일치 문서를 보면요. 70년대 정치사회 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고 이종욱 박사와 크게 관련이 없고 이 전기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아니므로 삭제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세계보건기구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 메일을 보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게 꼭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 이 평전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런 연설문을 해서 이분의 그것도 이제 생각과 이런 것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일 텐데 아니 그게 좀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뭐가 그잖아요. 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유신 독재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되거나 어차피 그것도 내용이 굉장한 내용도 아니고요. 다 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이거를 삭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이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8월 7일에 보건복지부 국장과 진짜 평전 때문에 보건복지부 국장과 사무관, 재단 관계자들 또 모였어요. 이명박 정부 때도 모이고 박근혜 정부 때도 모이고 요거 유신독재 8문장 때문에 거듭 모여서 이종욱 전기 국문번역본 검토회의를 하셔가지고요. 네, 정치적 내용은 표현을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 전 총장의 유가족 대표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고, 재단 관계자는 출판사와 상의해서 70년대 체제 관련 내용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식으로 조율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신 독재 부분이 아예 송두리째 삭제가 됐죠. 진짜 참 너무 기가 막힌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이걸 진짜 그 당사자이신 이종욱 사무총장께서 보셨을 땐 좀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 아시아의 슈바이처라 불리면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분의 이 생애마저도 정치적 논리로 이렇게 재단하는 모습이 정말, 해외에선 다 알지만 국내에서만큼은 독재를 독재라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제라도 이 한국어 번역본 삭제된 것 말고 삭제된 이 8문장까지 다 포함해서 제대로 복원해서 재출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된 평전 빠짐없이 읽어보고 싶네요. 진짜 웃기죠? 아주 웃깁니다. 네, 참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신경 쓰셨으니 정작 신경을 써야 할 이 국정에는 그만큼 구멍이 숭숭 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참. 네, 오늘도 발칙한 뉴스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감기 환자들 많던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발칙한 뉴스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